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동산 세법의 김동수입니다. 자, 오늘은 양도소득세 제 시간인데요. 36강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교재 126쪽 양도소득세의 신고 납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양도소득세는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죠. 납세지는 어디냐? 주소지. 여러분이 제주도에 있는 물건을 팔았던, 강원도에 있는 물건을 팔았던, 자기 살고 있는 주소지를 관할하고 있는 세무서에다가 신고하는데요. 신고 방법에는 예정신고가 있고 확정신고가 있습니다. 예정신고는요, 양도일이 속하는 그 달의 말일부터, 만약에 2015년 3월 15일 날 매매대금을 받고 양도했다면, 3월 15일 날 돈을 받고 팔았다면 양도일이 속하는 그 달의 말일부터 3월 말부터 2월 이내니까 4월 말, 5월 말까지가 예정신고가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예정신고하게 되면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해 줬는데, 지금은 예정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그런 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또한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가산세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정신고 안 했다면 의무불이행 가산세 20%가 붙습니다. 그리고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가 확정신고가 되겠습니다. 역시 예정신고가 되었던 확정신고가 되었던 세액공제제도는 없습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되면 가산세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박스 나왔죠? 확정신고는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127쪽에 보니까 예정신고 의무라고 나왔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국세기본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스 보시죠. 부동산이라든가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은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3월 15일 날 양도했다면 토지라든가 건물이라든가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양도일이 속하는 그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니까 언제가 될까요? 5월 말까지가 예정신고 기간이 되겠죠. 그러나 토지를 파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어떻게 될까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한테 토지거래 허가를 맡아야 되는데, 이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요, 만약에 허가일이 3월 17일이었는데 토지 허가를 받았죠. 만약에 청산일이 4월 5일이었다면 청산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 나서 대금을 청산했다면 청산일 기준이니까 언제까지가 될까요? 4월 말부터 5월 말, 6월 말까지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에 청산일은 4월 5일이었는데요. 토지거래 허가를 늦게 받았습니다. 허가를 5월 3일 날 받았다면 허가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허가일이니까 5월 말부터 6월 말, 7월 말까지가 되겠죠. 항상 여러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늦은 날 기준입니다. 청산일이 늦으면 청산일 기준이고, 대금을 청산한 후에 허가가 늦게 받았다면 허가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이것만 기억하세요. 늦은 날 기준이다. 늦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청산일이 늦으면 청산일, 허가일이 늦으면 허가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리고 주식 및 출자 지분은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만약에 1사분기는 언제입니까? 주식은 1사분기가 1월부터 3월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주식을 1월 달에 팔았던, 2월 달에 팔았던, 3월 달에 팔았던 분기의 말일부터 2월 이내니까 5월 말까지가 되겠죠.
만약에 2, 4분기는 어떻게 될까요? 4월부터 6월일 때는 8월 말까지가 되겠죠. 주식 및 출자 지분은 분기의 말일부터 2월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주의사항 나왔죠?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나왔죠? 여러분,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사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당해년도에 과세표준이 없거나 또는 손실이 생겼다면 뭐가 생겼을까요? 양도차손이 생겼으니까 결손금이 생겼겠죠. 결손금이 있을 때에도 당연히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확정신고하지 않았다, 가산세가 있는데요. 일반 무신고 가산세는 20%고요. 부당 거래를 했다, 부당 무신고 가산세는 40%. 신고를 했는데 과소신고했다, 일반 과소신고는 10%가 되겠고요. 부당 무신고, 부당 과소신고는 40%가 되겠고요. 납부를 하지 않았다, 납부불성실은 1변 만분의 3이 되겠습니다. 거기 납부불성실은요, 1변 만분의 3이라는 것은 하루에 만원의 3원이니까 연이율로 따지면 연이율 10.95%가 되겠습니다. 연이율로 따지면 10.95%가 된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양도소득세 낼 때는 부가세가 뭐가 있는가? 양도소득세를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해서 감면받을 때는 감면세액의 20%의 농어촌 특별세가 붙습니다. 넘겨서 6번째, 미등기와 물납 분납입니다. 여러분, 미등기라는 건 뭘까요? 미등기 자산이라는 것은 토지와 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취득한 자가 취득한 자산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이 미등기가 되겠죠. 이렇게 미등기로 양도하게 되면 투기성 거래로 모아서 실질 거래 가격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또한 미등기로 양도했을 때는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제일 높은 세율 70%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미등기 자산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고요. 특히 미등기 자산은 비과세라든가 감면 규정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미등기로 양도했을 때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축소 적용합니다. 일반 그 토지 건물 3%인데요. 미등기로 팔았을 때는 0.3%가 되겠죠. 0.3%니까 1000분의 3, 0.03, 그러니까 0.0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원칙은 금전 납부가 되겠지만 납부할 세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할 때는 물납제도가 있는데요. 부동산으로 물납이 되지 않고 공공용지 보상채권으로만 물납이 가능합니다. 물납을 신청할 때는요, 신고기한 10일 전까지 물납을 신청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물납을 신청하게 되면 관할세무서장은 신고기한 전까지 여러분들이 물납 신청한 채권 수납 가격을 평가해서 그 물납에 대한 결정 상황을 신청자에게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분납은 1천만 원을 초과할 때 분납이 가능합니다.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1천만 원 초과 금액이 분납이 가능한데요. 1천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납부기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천만 원을 초과할 때는 100분의 50 이하인 금액이 분납이 가능합니다. 또 분납을 신청할 때는 언제까지냐? 예정신고 기한까지, 확정신고 기한까지 분납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번째, 국외자산 양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해외에 있는 부동산을
파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1997년 11월에 IMF가 왔죠. 그래서 1999년도부터 1월 1일부터 해외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사람은 그 나라에다가 양도소득세를 내고 다시 외국 화폐를 가지고 원화로 계산해서 우리나라에서 다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제도가 국외재산 양도가 되겠는데요. 해외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납세의무자냐? 국내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국내에서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비거주자나 5년 미만 거주한 사람은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어느 걸 팔아야 될까? 국내 재산과 비슷한데요. 토지, 건물,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는 지상권, 전세권, 국내 거는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인데 외국에 있는 것은 등기 여부에 관계없기 때문에 그냥 부동산 임차권입니다.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 임차권, 즉 미등기 자산도 포함되고요. 주식 및 출자 지분도 포함되고 기타 자산도 포함이 됩니다. 밑에 보니까 박스 밑에 국외재산 양도에 대해서는 등기, 미등기 여부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국내는 미등기로 팔면 70%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지만 해외에 있는 부동산은 등기, 미등기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계산 구조는 국내 재산과 같은데요. 뒤에 넘겨보시면 국내 재산은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해외에 있는 부동산은 3년 이상 보유하고 팔았다 하더라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거기 넘겨보시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 옆에 나왔죠. 국외자산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언더라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외자산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외국 납부세액 공제를 공제해 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미국에 있는 부동산을 팔았다면 달러로 계산해서 그 나라에다 세금 낼 거 아닙니까? 그 외국한 거래법에 의해서 달러를 원화로 계산해서 우리나라에서 계산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계산한 세금에서 외국에다가 세금 낸 거를 공제해 주는 것을 외국 납부세액 공제라고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계산 과정이 똑같고요. 자, 박스 보세요. 과세표준 계산 방법 나왔죠? 양도차익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역시 실지 거래가격으로 계산이 되어지고요. 자, 별표시하세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국내 자산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만 국외자산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국내자산, 국외자산 모두 똑같이 적용합니다. 세율 보니까요. 국외자산은요. 토지와 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기타 자산은 보유기간 관계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보유기간에 관계 있는데 해외에 있는 부동산은 보유기간 관계없이 6%부터 38%까지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고요. 주식 및 출자 지분도 우리나라는 보유기간에 관계 있잖아요. 근데 해외에 있는 주식은 중소기업 주식은 10%, 중소기업이 아닌 것은 20%로 적용합니다. 오른쪽 보니까 국외재산 적용과 배제된다. 국외재산을 팔았을 때 적용되는 것은 실질거래가격으로 계산한다. 양도소득 기본공제 적용한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도 있다. 그리고 분납도 있습니다. 근데 적용이 안 되는 거 뭐 있나요? 기준시가 산정하는 거 적용하지 않습니다. 미등기재산 적용하지 않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자산을 양도할 때는 결손금을 통산 배제 그리고 물납제도도 없습니다. 여러분, 국내 거는 분납과 물납이 있지만 국외 거는 분납은 있지만 물납은 불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국내 재산과 국외 재산 양도와의 차이점 나와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기 바라고요. 자, 마지막 8번 부동산 관련. 자, 이렇게 해서 양도소득세 강의는 끝났고요. 자, 사업소득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사업소득은요 쓰세요. 종합소득에 들어갑니다.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이 들어가죠. 부동산에 관련된 이 사업소득은 뭐가 있을까요? 부동산 매매업도 사업소득입니다. 여러분,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매매업은 6개월 동안에 1회 이상 취득하고, 일과세기간이 6개월이거든요. 일과세기간 동안 6개월 동안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양도하게 되면 부동산 매매업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매매업자가 하는 사업은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되겠습니다. 넘겨보시면 주택 신축 판매업입니다. 역시 주택을 신축해서 판매하는 것도 역시 사업소득이 되겠습니다. 거기 나왔죠. 주택 신축 판매업이란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과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주택을 신축해서 판매하는 사업도 사업소득이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 부동산 임대업입니다. 부동산 임대업도 사업소득에 들어갑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범위가 나왔죠. 133쪽에 나와 있는데 보세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을 빌려주어서 얻어지는 소득입니다. 단, 부동산의 권리 중 지상권, 지역권은 뭡니까? 줄 주세요. 지상권,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 지상권, 지역권을 대여하고 발생하는 소득은 이건 기타 소득에 들어갑니다. 지상권과 지역권을 대여하고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 소득에 들어갑니다.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장재단, 광업재단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여러분,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라는 게 있죠. 공장재단이라는 건 공장에 있는 모든 것, 광업재단이라는 건 광업법 규정에 의해서 일정한 광구에서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가 광업권인데, 광업재단은 광구에 있는 모든 물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재단이라는 건 공장에 있는 토지, 건물, 차량, 기계장비, 비품 모든 겁니다. 이런 것들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되겠습니다. 또 일정한 광구에서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 광업권자. 또 타인의 광구에서 광물을 채굴하는 권리가 조강권자가 되겠습니다. 덕대라는 건 타인의 광구에서 광물 주인 광주와 계약을 맺고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계약이 바로 덕대가 되겠는데요. 덕대 등이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도 역시 임대소득이 되겠고요. 단,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합니다. 광물을 채굴하는 권리를 대여하고 분철료를 받았다. 광물을 채광하는 것을, 채굴에 관한 권리를 빌려주고 분철료를 받을 때는 이거는 분철료는 사업소득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대소득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4번,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물로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 대가를 받는 것도 부동산상의 권리로서 임대소득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5번, 광업용, 광고용 토지입니다. 가옥의 옥상이라든가 측면 등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도 부동산 임대로 본다. 여러분, 우리 고속버스 타고 가다 보면 임야의 산에 이렇게 기업들 광고물이 설치되어 있죠. 광고용 토지입니다. 또 가옥의 건물의 옥상이라든가 측면 등을 사용하게 하고 이렇게 받는 대가도 부동산 임대로 본다.
이런 것들이 임대소득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임대소득의 비과세소득은 어떤 것이 있는가? 논밭, 전답이죠.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소득이 됩니다. 두 번째,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그 해당 주택을 임대하고 지급받는 소득입니다. 한 개의 주택을 임대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비과세가 되겠는데, 단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여러분, 양도소득세에서는 고가주택이란 실질거래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건데, 임대소득에서 고가주택은 기준시가 9억 원 초과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의 주택을 임대하고 받는 소득은 비과세가 되겠지만, 한 개를 임대한다 하더라도 고가주택을 임대할 때는 임대소득 과세가 된다, 이런 얘기죠. 다만 국외 소지하는 임대소득은 주택수에 관계없이 과세한다. 여러분, 국내에 있는 주택은 한 개를 임대하면 비과세인데, 외국에 있는 주택을 한 개를 임대한다 하더라도 그 임대소득은 과세가 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총 수익금액 계산이 나왔네요.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하고 보증금, 전세금,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사업소득에 계산할 때 총수익금으로 산입한다. 여러분, 임대소득은요, 매월 받는 1년 동안 받는 임대료하고 보증금에 대해서도 간주임대료가 있어요. 보증금에 대한 이자율, 정기예금 이자율만큼을 계산해서 수익금액으로 계산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 등을 받는 경우에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말하며 3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주거의 용도에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은 2013년 12월 말까지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택을 대여하고 말이죠, 보증금을 받잖아요. 그 보증금이 3개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에 대해서 정기예금 이자율로 해서 간주 임대료로 계산해 가지고 총 수익금액에 포함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그 내용의 문제는 말이죠, 여러분 문제풀이 시간에 출제 가능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양도소득세 하고요, 사업소득에 대해서, 지금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업도 사업소득이다, 주택을 신축 판매하는 것도 사업소득이다, 부동산 임대업도 사업소득이다. 과거에는 부동산 임대소득은 부동산 임대소득이 따로 있었는데, 지금은 임대소득이라는 게 없어지고 그 부동산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비과세 소득은요, 전답을 빌려주고 받는 것 비과세, 하나의 주택을 임대하고 받는 것은 비과세, 그러나 기준시가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은 과세. 국외에서 한 개의 주택을 임대하더라도 과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양도소득세까지 이제 진도가 다 끝났고요. 여러분 134쪽부터는 양도소득세 실무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올 10월 달에 합격하시고
이 책을 가지고 양도소득세 실무 강의와 상속세 증여세 실무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0월 달에 꼭 공인중개사 합격하시고요. 합격한 이후에 제가 이 실무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꼭 우리 더 배움을 통해서 강의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는 오늘 끝나고요. 다음부터는 문제집으로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세법은요, 여러분이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가지고 절대로 고득점을 맞을 수가 없습니다. 장담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그 인터넷 강의라든가 학원 강의를 통해서 기본 강의 여러 번 듣고 해도 반절 이상을 여러분 맞을 수가 없는 것이 부동산 세법입니다. 이제 머지않아 제 문제집이 다 탈고가 됐는데요. 문제집이 나오면 제 문제집에서 여러분들이 이 책도 중요하지만 문제집에 나오는 문제와 그리고 출제 의도, 해설 이러한 내용들 그리고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들을 제가 문제집에 넣어놨습니다. 아마 제가 부동산 세법을 수십 년 강의하면서 아마 최초로 더 배움 문제집에다가 출제 의도와 해설 그리고 가로놓기 문제, OX 문제 그리고 시험에 잘 나오는 출제 그 빈도 높은 그 지문들을 쪽집게로 해서 잘 실어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문제집을 통해서 공부하시면 정말 좋은 점수를 맞고 합격할 수 있으리라 꼭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풀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